이년이 감히 어디다 대고 눈을 치켰떠. 퍽 곰방대가 연홍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경상도 안동 가산마을 최씨 부인 댁 사랑채에서였습니다. 20세 연홍이 혼례를 치른 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아무리 몰락한 양반댁에서 팔려온 며느리라지만 저렇게까지 구박을 해? 최 씨 부인이 원래 독하잖아. 그냥 모른 척해.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5년 후 그 며느리 앞에서 최씨 부인이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휘이잉. 매서운 칼바람이 경상도 안동 가산마을의 기와 지붕을 때립니다. 때는 2월 설날 아침이었지요. 남들은 떡국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시각이었지만 유지 최씨 부인의 집안은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쩍, 쩍. 우물가에서 얼음을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홑겸 무명 저고리 하나 걸친 여인이 꽁꽁 언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으니 그녀는 이 집 며느리 연홍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빚 대신 팔려오다시피 시집 온 지 석 달째였지요. 연홍의 손등은 이미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손가락은 생강 뿌리처럼 울퉁불퉁 부어 있었습니다. 입김은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속눈썹에 서리처럼 내려앉았지요.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도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컥.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최씨 부인이 곰방대를 들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탁, 탁. 기둥의 곰방대를 터는 소리에 마당의 닭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빛은 표독스럽기 그지없었지요. 그녀가 곰방대 끝으로 연홍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배추 타령이냐? 오늘 마을 잔치에 쓸 전을 부치라 하지 않았느냐? 연홍은 화들짝 놀라 젖은 손을 치마폭에 문지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시린 바닥에 닿았지만 차가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아니오라.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광의 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녁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요? 최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 같았지요. 기름이 없어. 최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핑계는 청산유 수로구나. 양반 딸이라더니 할 줄 아는 건 말대꾸뿐이야. 최씨 부인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다가와 차가운 곰방대 끝으로 연홍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홍의 눈동자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짜오면 될 것 아니냐? 예, 지금 당장 어디서 기름을. 최씨 부인은 곰방대를 거두고 집 뒤편 10년간 아무도 쓰지 않아 흉흉한 소문이 도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뒷마당 구석 창고에 가면 아주 오래된 맷돌이 하나 있을 게다. 그 맷돌로 기름을 짜오너라 들게 서말을 줄 테니 기름 한 병을 채워오지 못하면 오늘 밥 한 톨도 없을 줄 알아라. 주변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창고는 귀신 나온다는 곳인데 게다가 저 맷돌은 짝도 안 맞는 고물이라 들었는데 그걸로 기름을 짜라니. 하지만 최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홍은 눈앞이 캄캄했으나 친정에 있는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얼어붙은 치마 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뒤에서 최 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 지기 전까지다 명심해라. 끼이. 창고 문을 열자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두컴컴한 구석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 맷돌 하나가 보였습니다.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어처구니조차 부러져 나간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지요. 연홍은 망연자실하여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기름을 짠단 말인가.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차가운 맷돌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근. 연홍의 눈물이 닿은 맷돌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돌덩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연홍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아무도 없는 창고 안, 오직 맷돌만이 기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낡고 부서진 맷돌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연홍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조금 전 느꼈던 맷돌의 진동은 마치 헛것이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홍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걸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연이 거기서 굿이라도 버리는 게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눈이 부실 듯한 가을 햇살과 함께 최 씨 부인이 도끼 서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고소한 밥 냄새가 풍겨왔지만 연홍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만 요동칠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이구, 이 퀴퀴한 냄새 거미줄 좀 보거라. 그녀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며 창고 구석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로 연홍이 주저앉아 있던 맷돌 옆 낡은 거적대기가 덮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구석에 처박아둔 항아리 있지 않느냐? 아주 귀한 들깨가 들어있느니라. 그걸 당장 가져오너라. 연홍은 의아했습니다. 귀한 것이라면 왜 이런 흉가 같은 창고, 그것도 먼지 구덩이 속에 방치해 두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최 씨 부인의 눈초리에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연홍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적대기를 들추자 먼지가 일며 검붉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둥이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잔뜩 쓸어 있었고 뚜껑을 덮은 천은 삭아서 너덜거렸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를 듯 풍겨왔습니다. 이것이 귀한 들깨라니. 연홍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시키는 대로 항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쭈 굼뜨기는 냉큼 나오지 못해. 최 씨 부인의 호통에 연홍은 항아리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거운 맷돌을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끼익 쿵.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이 바닥에 끌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 나오자 최 씨 부인은 뒷짐을 지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항아리에 든 깨를 전부 갈아서 기름 3병을 만들어 놓거라. 만약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양이 모자라면 내년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연홍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님 하오나 이 맷돌은 손잡이가 없어 돌릴 수가 없사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의 깨는 시끄럽다. 손잡이가 없으면 내 손으로 돌리든 이빨로 돌리든 알아서 할 일이지 어디서 말대꾸냐. 최 씨 부인은 매정하게 뒤돌아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탁 하고 방문 닫히는 소리가 연홍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휘잉 하고 불어와 연홍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홍은 한숨을 내쉬며 항아리의 삭은 천을 벗겨냈습니다. 순간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들깨가 들어있긴 했으나 이미 썩어서 검게 변해 있었고 군데군데 쥐똥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로 기름을 짜라니 이는 기름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홍을 괴롭히려는 심산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연홍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흉물스러운 맷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썩은 깨 한 줌을 맷돌 구멍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연홍은 맷돌의 윗돌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로지 악력으로만 돌려야 했습니다. 돌덩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들도 들기 힘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연홍은 입술을 깨물고 온몸의 체중을 실어 맷돌을 밀었습니다. 끼릭. 가까스로 반 바퀴가 돌아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 표면에 연홍의 고운 손바닥이 쓸려 나갔습니다. 살점이 벗겨지고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맷돌이 돌아갈 때마다 연홍의 손에서는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붉은 선혈이 맷돌의 거친 틈새로 스며들어 검은 깨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범벅이 되어 맷돌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아까 창고에서 들었던 그 미세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연홍의 피가 맷돌의 중심부로 흘러들어가자 마치 목나른 짐승이 물을 마시듯 맷돌이 피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홍은 기겁하여 손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맷돌에 찰싹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연홍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잡이도 없는 맷돌이 연홍이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르륵.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갈려 나오는 것은 썩은 검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고소하고 기이한 향기를 풍기는 기름이 맷돌 주둥이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공포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맷돌의 정체가 뭐란 말인가? 스스로 돌아가는 맷돌 위로 연홍의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황금빛이 사그라들자 맷돌은 거짓말처럼 멈추어 섰습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온기를 바라보았지요. 방금 전까지 코끝을 스치던 그 황홀한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기 안에는 검붉은 액체만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홍아, 거기서 굿이라도 하는 게냐? 부엌 문 밖에서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연홍은 화들짝 놀라 온기를 가슴에 품고 부랴부랴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잔치 준비가 늦어지면 내년이 책임질 테냐, 어서 기름 붓거라. 최씨 부인의 호통에 연홍은 어쩔 수 없이 온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고소함 대신 코를 찌르는 묵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치 썩은 콩자반 같은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와 연홍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이거 상한 것 아닙니까? 잔말 말고 붓거라. 그게 어떤 기름인 줄 아느냐? 항아리 속에서 10년을 묵힌 귀한 약기름이다. 최 씨 부인의 서슬 퍼런 눈빛에 연홍은 검은 기름을 달궈진 솥뚜껑 위에 부었습니다. 치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누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기름이 닿은 자리는 지글지글 끓어오르며 더욱 고약한 냄새를 풍겼지요. 연홍은 눈이 매워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도 녹두 반죽을 국자로 떠서 올렸습니다. 지직. 반죽이 기름을 머금자 신기하게도 역한 냄새는 잦아들고 묘하게 구수한 향이 마당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킁킁킁. 대문 틈으로 앙상하게 마른 사내아이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7살 난 고아산이었습니다. 녀석은 굶주린 짐승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누이, 이게 무슨 냄새유? 무슨 냄새라니. 전 부치는 냄새지. 어서 가거라. 어머님 나오시면 혼난다. 연홍이 손을 저어 쫓으려 했지만 산이는 홀린 듯 솥뚜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몽롱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아니유, 이건 전 냄새가 아니유. 무덤 냄새가 나유. 아주 맛있는 무덤 냄새가. 산이의 말에 연홍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솥뚜껑 위에서 지글거리는 검은 기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산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매 죽었을 때 맡았던 냄새랑 똑같은데 그 속에 금가루 냄새가 섞여 있어요. 금가루 냄새라니. 아까 맷돌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을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홍은 덜컥 겁이 났지만 아이의 앙상한 몰골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얼른 가거라. 연홍은 구운 뜨거운 녹두전 하나를 짚어 호박 잎에 싸주었습니다. 산이는 전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와작. 산이가 전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더니 씹던 입을 딱 멈추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산이의 목울대가 꿀꺽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홍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과연 저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묻은 기름이 햇살을 받아 기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누이. 산이가 입맛을 다시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거 사람 고기 맛이 나요. 연홍의 손에서 국자가 철그렁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홍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산이는 대답 대신 입안에 든 것을 억지로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겁을 먹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지방 너머로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인연이 기름 아까운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느냐. 불 조절을 잘해야지. 기름이 다 타버리겠다. 썩 붙이지 못할까가. 연홍은 화들짝 놀라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서슬 퍼런 눈초리가 문틈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황급히 솥뚜껑 위에 다시 반죽을 올렸습니다. 치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녹두전이 익어갔습니다.
헌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고소해야 할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역겨운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피가 엉겨붙은 무회. 칼을 불에 달구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연홍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기름 단지 속의 기름은 겉보기엔 맑아 보였으나 불에 닿자마자 성질이 변했습니다. 솥뚜껑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희뿌연 색이 아니라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가 연홍의 얼굴을 스치자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윙윙. 어디선가 똥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맡고 온 것이 아니라 썩은 내를 맡고 온 놈이 분명했습니다. 파리는 솥단지 위를 빙빙 돌더니 검은 연기 속으로 겁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연홍과 산이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솥뚜껑 옆으로 힘없이 떨어진 파리는 바들바들 다리를 떨더니 이내 뒤집어졌습니다. 연기에 닿자마자 즉사한 것입니다. 연홍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파리가 죽어나갈 정도의 독한 연기라니 이걸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의구심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날아올 최씨 부인의 몽둥이 찜질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누이 저러다 죽겠구먼. 산이는 거지가 되기 전 서단계의 3년이라도 한 놈이었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해하려 만든 독이거나 저주받은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으나 자신에게 따뜻한 전을 건네준 저 누이의 선한 눈망울이 자꾸만 밟혔습니다. 게다가 저 전을 마을 사람들이 먹게 된다면 홍주 고을 전체의 사단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산이는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사람 살려. 털썩. 산이가 닫혀있던 살인문을 온몸으로 밀치며 마당 안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연홍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방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렸습니다. 최씨 부인이 버선발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웬 거지 놈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서 난리야. 당장 내쫓지 못해. 최씨 부인의 표정은 독이 잔뜩 오른 살무사 같았습니다. 손에는 긴 담뱃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흙바닥을 뒹굴며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먼요. 저기 전 냄새만 맡아도 살 것 같은데. 한 입만 줍쇼. 아니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라니께. 산이는 곁눈질로 최씨 부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슬쩍 기름 단지 쪽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전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저 기이한 기름 단지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담뱃대를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빌어먹을 놈을 봤나. 재수 옴붙게 생겼다. 연홍아, 뭐 하고 있느냐. 당장 빗자루를 들고 와서 저놈을 내치거라. 연홍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산이는 짐짓 거품을 무는 신용을 하며 최씨 부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이고, 나 죽네. 배고파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나 여기서 죽으면 이 댁에 귀신 들러붙을 거유. 귀신이라는 말에 최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집안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씨 부인은 찝찝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에이, 퇴재수 없는 소리. 야, 이놈아,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최씨 부인이 마루에서 내려와 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산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옷자락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솥단지의 기름 냄새와 똑같은 비릿하고 역겨운 쇠 냄새였습니다. 산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이 할망구가 범인이구먼. 산이는 바닥을 기어 최 씨 부인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님 적선하는 셈치고 저 전 하나만. 이거 놓지 못해. 최 씨 부인이 산이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때 산이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실수인 척 기름 단지를 건드렸습니다. 덜그럭. 기름 단지가 기우뚱했습니다. 안 돼.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고상한 체면 따위는 온데간데 없는 다급한 비명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탁. 바닥에 엎어지다시피 하며 기우뚱하던 기름 단지를 두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무릎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시커먼 단지가 깨지지 않은 것만이 천만다행이라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휴, 이 귀한 것을. 최 씨 부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걸려들었구나. 저 단지 안에 든 것이 무엇이관대 목숨 걸고 지키려 드는가. 산이는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 치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 소인이 눈이 어두워서 그만. 이 빌어먹을 놈이. 단지를 품에 안고 일어선 최 씨 부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양반과 마님 흉내를 내며 고상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행패냐 내 오늘 너를 멍석마리에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최 씨 부인이 부엌문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산이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줍쇼.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뒤집혀서 그랬습니다. 그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부엌 안쪽에서 며느리 연홍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행주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눈매만은 선하고 맑았습니다. 어머님 고정하십시오. 연홍이 빗자루를 들고 설치는 최 씨 부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키거라 저놈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놈이다. 어머님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배가 오죽 고팠으면 남의 집 부엌까지 기어들어 왔겠습니까? 적선하는 셈 치고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이러시면 체면만 상합니다. 연홍의 말에 최 씨 부인이 멈칫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웅성거리며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빗자루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채 재수 없게 오늘 일진이 사납구만. 최 씨 부인은 품에 안은 기름 단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금덩이라도 들어있는 양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년이 정 그렇다면 제일 작은 걸로 그래 저기 타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 하나 던져주고 내쫓아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예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에이 퇴 부정 타겟이.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연홍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우리 시어머님이 본래 성정이 급하셔서.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 거야. 연홍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부엌 입구 소쿠리에서 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들이 가득했지만 연홍이 집어든 것은 최 씨 부인의 언명대로 가장자리 거뭇거뭇하게
탄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눈은 그 전에 탄 부분에 꽂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다르다. 산이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썩은 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 씨 부인이 들고 있던 기름 단지에서 풍기던 그 역겨운 쇠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연홍은 그런 산이의 속내도 모르고 뜨거운 전을 입으로 호호 불었습니다. 자 받거라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으렴.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야지. 연홍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을 산이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전은 겉보기엔 그저 조금 탄 녹두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반죽 사이사이에 검붉은 기운이 실핏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이 꿈틀거리는 듯한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산이는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는 줄 안 연홍이 한 번 더 권했습니다. 어서 먹으렴. 어머님 다시 나오시기 전에 얼른 먹고 가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바보처럼 헤헤거리던 산이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매서운 맹수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탁. 산이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연홍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연홍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연홍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산이는 대답 대신 주위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나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의 사람들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산이는 잡은 손목을 끌어당겨 연홍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누이, 죽고 싶어. 연홍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아까 그 바보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이는 연홍의 손에 들린 전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 죽어. 연홍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이는 잡고 있던 연홍의 손목을 스르르 놓아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 시어미가 아까 그 단지에 뭘 넣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산이의 눈이 연홍의 흔들리는 동공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아니,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물음이었습니다. 연홍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때 안방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는 순식간에 다시 바보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헤헤 누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산이는 연홍의 손에서 전을 낚아채 소매 속에 감추고는 냅다 대문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는 산이의 뒷모습을 보며 연홍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귓가에는 산이의 서늘한 경고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 죽어. 연홍의 시선이 천천히 부어간 수북이 쌓인 전 소쿠리로 향했습니다. 그 먹음직스러운 전들이 갑자기 시커먼 독사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하고 자빠졌느냐, 얼른 상을 차리지 않고. 최 씨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연홍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연홍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안방 문턱을 넘어선
시어머니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굼뜨기는 그 바보 녀석은 갔느냐, 쯧 재수 없게시리 잔칫날 아침부터 동냥질이라니. 최 씨 부인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소쿠리에 담긴 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코끝에는 그 고소함 밑에 숨겨진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이제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기름이 넉넉하니 때깔도 곱구나. 이 귀한 걸 동네 사람들에게 먹일 생각을 하니 아깝긴 하다만 어쩌겠느냐. 인심을 써야 내년 흉도 덜 잡히지. 최 씨 부인은 솥뚜껑 위에 남은 기름을 국자로 휘휘 젓더니 입맛을 다시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상을 내가거라. 이장 어른이랑 동네 사람들 곧 들이닥칠게야. 쿵 하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담장 너머에서 흙덩이 하나가 툭 하고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홍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아까 도망친 줄 알았던 산이가 담장 개구멍 사이로 눈만 빼꼼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쉬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다급한 손짓으로 부엌 아궁이 옆을 가리켰습니다. 누이 저기 보라고 저기. 산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연홍은 홀린 듯이 산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방금 전까지 전을 부치던 솥뚜껑 옆 기름 항아리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연홍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그곳에는 파리떼가 새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기름 항아리 입구에 앉으려던 파리들이 윙윙거리다 냄새를 맡고는 툭투둑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도끼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항아리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고 죽은 벌레들의 사체만 즐비했습니다. 산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저거 봐, 냄새만 맡고도 벌레가 죽어. 저 할망구 창고 구석에 10년도 더 된 썩은 기름 버리기 아까워서 누이한테 시킨 거야. 저 기름 쥐도 안 먹는 거라고. 연홍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산이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배탈 나고 쓰러지면 누이가 상한 재료 썼다고 뒤집어 씌울 거라고. 저 할망구가 노리는 게 그거야. 그 순간 연홍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장날에 시어머니가 쌀가게 주인과 나누던 은밀한 대화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유, 며느리 새로 드리고 싶은데 말이여. 지금 있는 년을 내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웃음, 그 웃음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기름값을 아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 모든 죄를 며느리인 연홍에게 뒤집어 씌워 쫓아낼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광 열쇠를 내주시며 꼭 저 뒤쪽 항아리 기름만 쓰라고 하시더니 연홍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뚜막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앞에 쌓인 저 먹음직스러운 전들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누이 절대 내가면 안 돼, 알았지? 산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에 놀라 쥐새끼처럼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얼씨구 좋다. 오늘 최 부자네 며느리 솜씨 좀 보자.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징 소리와 장구 소리가 섞인 요란한 풍물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잔치 음식을 먹으러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끼익.
안방문이 다시 열리고 한껏 치장한 최 씨 부인이 부채를 펴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인연이 아직도 상을 안 내오고 뭐 하는 게야, 손님들 다 오셨는데. 시어머니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네, 내 어머니. 연홍은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발이 바닥에 들러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 소쿠리에는 독을 품은 전들이 수북이 쌓여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걸 내가면 마을 사람들은 칭찬하며 입에 넣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썩은 기름 덩어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온 마을이 복통과 구토로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내가 쫓겨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다다. 연홍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난생 처음 느껴보는 분노와 오기였습니다. 얘야, 이장님 들어오신다. 어서 큰 상부터 내오너라. 대문이 활짝 열리고 갓을 쓴 노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름진 음식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최 부인 오늘 며느리가 솜씨 좀 부렸다면서. 냄새가 기가 막히네. 그려 고소한 내가 10리 밖까지 나겠어. 사람들의 칭찬이 비수처럼 연홍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얘야, 어서 상 들고 오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서 가져와서 내 무덤을 파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연홍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쿠리를 잡았습니다. 대나무 소쿠리의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소쿠리를 들고 부엌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연홍과 그녀가 든 음식을 향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홍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장 어른이 앉은 평상 앞 딱 3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냐, 그래, 얼른 이리 다 오시장하시다. 시어머니가 빨리 내놓으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연홍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을 식혀주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연홍의 눈빛이 전에 없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소쿠리를 내려놓는 대신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나, 얘야 못하느냐. 어르신들 목 빠지시겠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으나 그 눈은 살기를 띠고 연홍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 놓인 노릇노릇한 녹두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군침이 돌았을 그 냄새가 오늘따라 역겨운 송장 썩는 냄새처럼 느껴져 연홍의 비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허허, 자네 며느리 솜씨가 아주 일품이야. 저 냄새 좀 보게나. 10리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쫓아오겠어. 이장 어른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부채를 탁탁 쳤습니다. 평상에 둘러앉은 마을 노인들도 입맛을 다시며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배가 고픈 순박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저걸 드시면 다 죽습니다. 연홍은 발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치 천근만근 쇠덩이를 매달고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연홍의 치맛자락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더벅머리 산이가 서 있었습니다. 벙어리 흉내를 내며 살아온 갈 곳 없는 고아 산이 녀석의 크고 맑은 눈망울이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찬이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입을 벙긋거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누이 절대 안 돼. 저걸 주면 안 돼. 찬이의 작은 손이 연홍의 치맛자락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홍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조차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허, 이놈 산이 녀석 아니냐, 썩 비키지 못해. 최 씨 부인이 표정을 싹 바꾸며 호통을 쳤습니다. 얘 연홍아 못하느냐, 어서 상을 내려놓고 저 녀석 쫓아내지 않고. 연홍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반을 든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며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와 연홍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다오, 내가 나르마. 상냥하게 말하며 다가왔지만 연홍의 팔을 낚아채는 소나귀의 힘은 쇠갈고리처럼 매서웠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내놓으라니까. 최 씨 부인이 귓속말로 씹어뱉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긴 손톱이 연홍의 팔뚝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연홍은 소반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연홍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전은 상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합니다. 연홍은 필사적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그 말에 젓가락을 들고 있던 노인들의 표정이 멈칫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호호호, 얘가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아침에 갓 부친 전이 상하긴 뭐가 상해요. 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맛을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홍의 손에서 억지로 소반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소반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전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춤을 췄습니다.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연홍이 비명을 지르며 소반을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최 씨 부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 시어미를 밀쳐. 최 씨 부인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킁킁.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소반에서 떨어진 전 부스러기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저리 가, 저리 못 가. 최 씨 부인이 다급하게 누렁이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과민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장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었습니다. 연홍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연홍은 소반 위에 있던 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리 맛이 좋다면 제가 먼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연홍의 말에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안 돼.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연홍의 손을 쳐냈습니다. 탁. 손에 들려있던 전이 허공을 날아 마당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전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누렁이가 잽싸게 달려들어 그 전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안 돼, 이놈의 개새끼가. 최 씨 부인이 악을 쓰며 누렁이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뿔꺽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누렁이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1초, 2초, 3초. 누렁이는 입맛을 다시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깨갱. 누렁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를 비틀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헉. 이장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홍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 씨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사람 먹는 음식에 독을 탔어. 자네가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 했단 말인가.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 며느리, 년이 독을 탄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 년이 저를 모함하려고. 최 씨 부인은 뻔뻔하게도 손가락질을 연홍에게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2년 시어미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타.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연홍은 억울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항상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벙어리라 불리던 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봤어요. 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마님께서 부엌 뒤 항아리에서 꺼낸 가루를 반죽에 넣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산이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내 놈이 말을 해.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산이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어디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내 놈이 뭘 봤다는 거냐. 짝. 매서운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바닥이 산이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산이는 고개만 조금 돌아갔을 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인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예전의 바보 천치 산이가 아니었으며 10년간 꾹꾹 눌러담은 한이 서린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가루라니 음식에 무엇을 넣었다는 게야. 손님 중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홍 대감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자 최 씨 부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입가에 억지 웃음을 매달고는 손님들을 향해 조아렸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아닙니다요. 이 천한 것들이 날이 더워 실성을 했나 봅니다. 부엌일이 고되어 헛것을 본 게지요. 어서 상을 올리지 않고 뭐 하느냐. 최 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으로 연홍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살을 씹어먹을 듯 흉흉했습니다. 그녀는 연홍의 팔뚝을 억세게 움켜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연홍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서 올려 이년아 잔말 말고 저분들께 올리란 말이다.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부인의 속삭임은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끔찍했습니다. 연홍은 손에 들고 있던 소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잣죽 위에는 고소한 잣가루가 뿌려져 있었으나 연홍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보았다는 그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저 죽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걸 드시면 저분들은 연홍의 손이 파르르 떨렸고 소반 위의 그릇들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연홍의 머릿속에 아득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여 년 전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던 날 관군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친정어머니는 어린 연홍의 손을 꼭 잡고 부엌 구석으로 숨어 떨리는 손으로 떡 한 조각을 물려주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홍아 잘 듣거라.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늘이 내린 곡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이어주는 귀한 것이야. 결코 음식으로 사람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니라. 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으셨고 그 말씀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연홍은 지금껏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양반의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종살이를 하며 비굴하게 굴복해왔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고 똥물이라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잊고 살았던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연홍은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지게 했고 그 맛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소반을 든 손에 힘을 주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시 한번 연홍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재촉했습니다. 인연이 귓구멍이 막혔나 어서 갖다 바치래도. 연홍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바닥만 보고 살던 연홍의 눈에서 서슬퍼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자 최 씨 부인은 난생 처음 보는 연홍의 기세에 눌려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냐, 그 눈깔은. 연홍은 대답 대신 몸을 돌렸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사랑채 마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당 한켠에 걸려있는 거대한 가마솥이었는데 펄펄 끓고 있는 국물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아니, 전현이 어디로 가는 게야? 최 씨 부인의 비명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홍은 망설임 없이 소반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따위 더러운 음식은 개나 주십시오. 연홍의 외침과 함께 소반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콰당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잣죽 그릇과 반찬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 안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하얀 김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 뜨거워. 가까이 있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가마솥의 국물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 부글거렸는데 독이 든 죽이 국물과 섞여 버리며 증거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대감을 비롯한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종년 주제에 주인마님의 명을 거역하고 귀한 손님상을 엎어버리다니 조선 팔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그 은밀하고도 무서운 계획이 천한 것들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 천하에 죽일 년이. 최 씨 부인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그때 가마솥에 뿌연 김 사이로 연홍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에는 튀어오른 국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연홍은 마루에 앉은 홍대감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음식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홍대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은 최 씨 부인과 당당하게 서 있는 연홍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선 산이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야. 홍대감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가죽신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저벅저벅 무겁게 울렸습니다. 여봐라, 저 가마솥에 국물을 한 사발 떠 오너라. 홍대감의 명령에 마당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고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대감, 그게 무슨. 내 직접 확인해 보겠네. 개에게 먹여보든 닭에게 먹여보든 놈들이 죽는지 사는지 보면 알 것 아닌가. 홍대감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머슴 하나가 덜덜 떨며 국자를 들고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국자가 솥단지에 닿아 챙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최 씨 부인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홍은 가만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판사판 여기서 밀리면 자신도 산이도 그리고 뱃속에 품고 있는 작은 생명도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말발굽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포졸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맨 앞에는 관복을 갖춰 입고 허리에 육모방망이를 찬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마당에 난장판을 쓱 훑어보더니 연홍과 눈을 마주치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씨 부인 10년 전 도둑 맞았다던 귀한 폐물들이 어째서 이 집 뒷마당 항아리에서 나왔는지 해명을 좀 들어야겠소. 최 씨 부인은 헉 하고 숨을 들이키더니 그대로 눈을 뒤집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연홍은 멍하니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뒤집히는가 싶더니 이내 도끼를 품고 번쩍 뜨였습니다. 기절한 줄 알았던 것은 찰나였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곤줄인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또의 등장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지요.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옆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인연이 내년이 관아에 고변을 했구나.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연홍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내 오늘 너를 죽이고 지옥으로 가마.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산이가 튀어나오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누이 지금이야.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죄인에게 내려진 사면령처럼 연홍의 귀에 꽂혔습니다. 연홍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던 백정의 딸도 최 씨 부인의 매질에 떨던 계집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 들고 있던 소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 올린 유과와 약과들이 흙바닥에 뒹굴었고 녹그릇들이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소리에 집중된 찰나였습니다. 연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튀김을 위해 펄펄 끓고 있는 기름솥이 보였습니다. 연홍은 치마 자락을 질끈 묶고 달려가 그 끓는 기름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챙강. 쇠솥이 기울어지며 시커먼 기름이 아궁이의 장작불 위로 쏟아졌습니다. 확.
기름이 불을 만나자마자 거대한 불기둥이 용트림하듯 치솟아 올랐습니다. 매캐한 기름 타는 냄새와 함께 열기가 확 덮쳐오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 났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꽹과리를 치던 풍물패는 악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떡을 먹던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불길은 최 씨 부인과 연홍 사이를 가로막으며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앞에서 치솟은 불길에 주춤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여전히 연홍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기어이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내가 내 앞길을 막아 쳐난 것이 감히 양반 댁의 안주인을 능멸해. 최 씨 부인은 불길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쇳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네 너를 저 불구덩이에 쳐넣어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사또는 이 난리통에도 당황하지 않고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난장판이 연홍이 보여줄 연극의 일부라도 되는 양,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불을 꺼라 물을 가져와. 마름이 소리를 지르며 우물가로 달려갔지만 기름에 붙은 불은 물을 붓는다고 꺼질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홍은 불길 사이로 보이는 최 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간 저와 제 어미에게 지은 죄, 그리고 훔친 물건들까지 모두 다 토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치마에 불이 옮겨 붙을까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면서도 몽둥이를 휘두르며 불길을 우회해 연홍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때 산이가 달려와 연홍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이 뒤로 물러서 저 할망구 내가 막을게. 비켜라,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최 씨 부인이 휘두른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붕 하는 소리가 살벌하게 들렸습니다. 산이는 재빠르게 몸을 숙여 피했지만 하마터면 머리통이 깨질 뻔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아까 개가 전을 먹고 죽었잖소. 저 전에 분명 독이 들었어. 마을 이장이 손가락으로 7회차에서 죽은 누렁이의 사체를 가리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거품을 물고 뒤집혀 있는 개를 보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네. 개가 한 입 먹더니 바로 죽었지. 세상에, 그럼 우리 보고 저 독을 먹으라고 했단 말인가. 사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길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과 나의 사람이 와 있는데도 살인까지 저지르려 하시오. 죄목이 하나 더 늘겠구려. 그제야 최 씨 부인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요, 내 집에서 내 종년을 잡는데 관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저 년이 내 집에 불을 질렀소. 방화범을 잡는 것이오. 최 씨 부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다리는 그녀가 느끼는 공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연홍은 불타는 기름솥 뒤에서 외쳤습니다. 방화가 아닙니다. 저 불길 속에 마님이 숨기려던 증좌가 더 있습니다. 저 아궁이 밑을 파보십시오. 연홍의 외침에 최 씨 부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니, 저 년이. 최 씨 부인은 불길을 뚫고서라도 연홍의 입을 막으려는 듯 다시금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 끝에 기어이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어머님 치마에 불이. 하인 하나가 소리쳤지만 최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홍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또가 육모방망이를 뽑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포졸들은 무엇하느냐, 저 난동부리는 죄인을 당장 포박하고 불을 진압하라. 그리고 사또의 시선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밑바닥을 향했습니다. 저 아궁이 밑을 파헤쳐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최 씨 부인은 안 돼 하며 절규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양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최 씨 부인은 발버둥 쳤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처박힌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악을 썼습니다. 연홍이 2년 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연홍은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님 귀신이 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사람으로서 지은 죄값을 먼저 치르셔야지요. 연홍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연홍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연홍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년이 내 집구석을 망쳤어. 최 씨 부인은 악귀가 들린 사람처럼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지요. 포졸 하나가 그녀의 팔을 꺾어 누르고 있었지만 살기 어린 발악에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악! 포졸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포졸의 손목을 잇는 힘껏 물어뜯은 것입니다. 살점이 뜯겨 나갈 듯한 고통에 포졸이 엉겁결에 손을 놓자 그 틈을 타 최 씨 부인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죽어 같이 죽자. 그녀는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연홍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와 같아 주위의 장정들도 감히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흉물은 없애버려야 해. 분노한 마을 청년 하나가 저 썩은 기름 항아리를 치워야 한다며 돌을 들어 창고 구석에 놓인 항아리를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검은 기름이 사방으로 튀며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끈적한 검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웩, 이게 무슨 냄새야. 코가 썩는 줄 알았네. 시궁창 썩은 내보다 더 지독하고 짐승의 사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 나는 듯한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했으니까요. 항아리에서 쏟아진 검붉은 액체는 마치 피가 썩은 것처럼 끈적하고 탁했습니다. 산이가 바닥에 흐르는 기름 웅덩이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저기 좀 보시오. 항아리 주변 바닥에는 죽은 파리와 개미, 벌레들의 사체가 즐비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다가왔던 벌레들이 도끼에 죽어 나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름 냄새만 맡고도 벌레가 죽네. 세상에, 저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준 거야. 이장이 얼굴을 붉히며 최 씨 부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마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10년 묵어 썩은 기름으로 마을 사람들을 독살하려 했단 말입니까?
최 씨 부인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저 전현희 며느리, 년이 독을 탄 게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끝까지 며느리 탓을 하는 최 씨 부인의 모습에 연홍은 기가 찼습니다. 그때 산이가 창고에서 가져온 또 다른 기름 항아리를 마당 가운데로 굴려왔습니다. 이 항아리 냄새를 맡아보시오. 10년 묵은 썩은 내요.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지자 최 씨 부인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연이 왜 내 창고를 뒤지고 다녀?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어찌 쓰든 내 마음이란 말이다. 최 씨 부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또 다른 청년이 이런 썩은 것들은 다 없애야 해라며 산이가 가져온 항아리까지 돌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두 번째 항아리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흙 같은 기름 찌꺼기가 바닥으로 쏟아지는데 그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홍은 숨을 멈췄습니다. 끈적한 검은 액체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것은 금비녀와 옷가락지였습니다. 연홍은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홀린 듯 검은 기름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옷소매로 쓱쓱 닦아내자 본래의 찬란한 빛이 드러났습니다. 비녀 끝에는 아주 작고 정교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건 연홍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혼례 다음 날 최 씨 부인은 도둑이 들어 폐물을 몽땅 털어갔다며 길길이 날뛰었었습니다. 연홍은 그날 친정어머니가 피를 팔아 마련해준 마지막 유품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피눈물을 흘렸었지요. 그런데 그 비녀가 도둑 맞았다던 그 소중한 물건이 바로 시어머니의 썩은 기름 항아리 밑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연홍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기름때 묻은 비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더니 며느리 폐물을 훔쳐서 저 더러운 독 속에 숨겨두셨던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니구만. 지 며느리 혼수품을 훔쳐다가 저기다 숨겨. 저 할망구 독하다 했지만 구렁이보다 더한 위인이었어.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잿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 년이 간수를 못하길래 내가 잘 보관해 주려고. 보관 썩은 기름 속에 처박아 두는 게 보관이냐. 사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독살하려 한 것도 모자라 며느리의 폐물까지 갈취하고 누명을 씌워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늙은이를 포박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씨 부인의 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어. 내 놈들이 감히. 최 씨 부인은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포승줄은 이미 그녀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연홍이 비틀거리며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그리도 좋으셨습니까? 며느리의 피눈물보다 사돈의 정성보다 저 차가운 금부치가 그리도 좋으셨단 말입니까? 최 씨 부인은 연홍을 노려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건 다 내 것이다. 내년이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두고 보자. 내 아들이 돌아오면 넌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연홍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고이지 않았습니다. 찬이가 다가와 연홍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누이,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야, 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연홍은 바닥에 뒹구는 폐물들 사이에서 유독 낡고 빛바랜 비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손에 쥐어주셨던 가난한 친정의 유일한 가보였던 노비녀였습니다. 다른 금은보화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 비녀 하나만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치익. 마을 장정들이 퍼나른 우물물이 불길 위로 쏟아지자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우웩, 이게 무슨 냄새야. 불을 끄던 박서방이 코를 싸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시궁창 썩은 내보다 더 지독하고 짐승의 사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 나는 듯한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했으니까요. 불길이 잡히자 드러난 것은 처참하게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그 사이로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 웅덩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멍. 마을 어귀를 돌아다니던 누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창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항아리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고인 검붉은 액체의 코를 박더니 할짝할짝 핥기 시작했지요. 안 돼, 저리 가. 연홍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액체를 삼킨 누렁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사지는 뻣뻣하게 굳어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눈 깜짝할 사이 튼실하던 개 한 마리가 눈을 뒤집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순간 북적거리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장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거 최씨 마님이 우리 잔치 때 쓰라고 내어준 그 장 아니여. 그 말 한마디에 정적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뭐여, 그럼 우리 보고 저 독약을 먹으라고 준겨. 아니, 걔가 저렇게 즉사를 하는데 사람한테 먹이려 했어.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들을 봤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포박된 최씨 부인에게 꽂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들은 이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이장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최씨 부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마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이었소. 이장의 고함 소리에 최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모르는 일이오. 저 전현이 며느리, 년이 독을 탄 게요. 내 재산을 노리고 장독대에 독을 풀어서 나를 모함하려는 거란 말이오. 최씨 부인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연홍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 탓을 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연홍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거짓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검게 그을린 산이가 창고 구석에서 큼지막한 항아리 하나를 힘겹게 굴려오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용케 살아남은 입구가 단단히 밀봉된 항아리였지요. 비키시오, 다들 비키시오. 산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항아리를 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항아리 뚜껑을 내리쳤습니다. 장그랑. 뚜껑이 깨지자마자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독한 악취가 확 하고 풍겨 나왔습니다. 우욱, 아이고 코야. 사람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이는 항아리 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이게 바로 최씨 마님이 비법 육수라고 속여 팔던 것의 정체요. 10년 묵은 썩은 기름에 쥐약과 양잿물을 섞어 만든 가짜란 말이오. 항아리 속에는 시커먼 기름 덩어리와 알 수 없는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극물 그 자체였습니다. 사또 나리 보십시오. 마님은 썩은 기름 냄새를 없애려고 향신료를 잔뜩 붓고 색을 내려고 짐승피를 섞었습니다. 이걸 귀한 보약장이라고 속여서 1냥짜리를 100냥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산이의 폭로의 장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저런 걸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다고. 내 아들이 저걸 먹고 배탈이 나서 다 죽어갔던 게야. 한 아낙네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죽은 개와 썩은 냄새, 그리고 산이가 가져온 항아리까지 모든 것이 최씨 부인의 악행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사또가 싸늘한 눈빛으로 최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죄인은 듣거라. 이래도 내 죄를 부인하겠느냐. 최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들이밀어진 썩은 항아리를 보자 더 이상 변명할 기운조차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털썩. 최씨 부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저 썩은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최씨 부인이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 이 뒤에 더 거대하고 끔찍한 거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홍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깨진 항아리 틈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검붉은 액체 속에 섞여 나온 그것은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연홍이 다가가 썩은 액체 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산이가 말렸지만 연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잡힌 차가운 금속의 감촉. 연홍이 그것을 꺼내어 높이 들자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물건의 정체의 사또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은. 최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썩은 장독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바로 관아에서 잃어버렸다는 옥새가 찍힌 밀서가 들어있는 노쇠통이었습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비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더럽혀진 비녀였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홍의 처절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장이 최씨 부인을 노려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최씨 부인 이제 무어라 변명하시겠소. 혼례 다음 날 도둑이 들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알고 보니 당신이 도둑이었구려. 최씨 부인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재물을 함부로 쓸까봐 내가 대신 보관해 준 것뿐이요. 잠깐 맡아둔 것을. 잠깐이 10년이요. 사또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썩은 기름 항아리 밑바닥에 처박아 두고 며느리에게는 도둑 맞았다 했으니 이것이 절도가 아니고 무엇이오. 찬이가 항아리 조각 사이를 뒤지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이 여기 또 있어요. 찬이의 손에 들린 것은 은비녀며 옥놀이개, 금가락지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연홍이 시집 올 때 해온 귀한 혼수품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도둑 맞았다던 것들 아니냐. 이장이 되물었고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 시집 온 지 보름 만에 사라진 것들입니다. 어머님께서 도둑이 들었다 하시며 저를 의심하셨지요. 혹시 친정에 몰래 보낸 것 아니냐고. 연홍은 그때를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친정에 보냈다는 누명을 쓰고 사흘 밤낮을 굶으며 창고에 갇혀 있었던 그 치욕적인 날들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나. 며느리, 재물을 훔쳐놓고 도리어 며느리를 의심해. 최 씨 부인은 포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산이가 깨진 항아리 밑바닥을 살피다가 작은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산이가 그것을 펼치자 거기에는 붓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또가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연홍의 친정 폐물 목록 은비녀 일상 옷가락지. 이게 은비녀 3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또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들을 팔아 200냥을 만들면 한양 기생집에 출자하여 3년 안에 500냥으로 불린다. 200냥이라는 말에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훔친 폐물들의 가치가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200냥이라니 가난한 양반대 교수의 혼수치고는 엄청난 재물이네. 사또가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필체요 아니면 누구 것이오?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찬이가 또 다른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홍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빈털터리로 만들어야 한다. 친정에 보낼 돈도 없어야 하고 혼자 살아갈 미천도 없어야 이 집 귀신이 된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생각인가? 며느리를 평생 종처럼 부리려고 재물을 훔쳤다는 거 아니요. 연홍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한 것도 폐물을 훔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평생 이 집에 묶어두려는 치밀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저를 그토록 미워하셨습니까? 연홍의 물음에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회한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워했지. 양반딸이라고 잘난 척하는 내가 눈에 가시였어. 돈 없는 양반이 무슨 양반이냐. 천한 것들이 양반 행세나 하고 있으니. 최 씨 부인의 고백에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열등감이었구려. 돈은 있으되 천한 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양반댁 며느리를 짓밟게 만든 거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과 열등감이 만든 참혹한 범죄로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관하로 압송하라. 독살 미수절도 그리고 며느리 학대까지 죄목이 태산 같구나. 포졸들이 최 씨 부인을 끌어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내 아들이 가만 안 둘 거야. 내 아들이 한양에서 벼스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최 씨 부인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연홍은 어머니의 비녀를 꼭 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산이가 연홍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산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연홍은 비녀를 가슴에 품고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최씨 부인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렸지만 연홍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산이와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홍과 산이가 대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잠깐. 사또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연홍이 돌아보자 사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홍 낭자관하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오. 이 사건의 전말을 기록해야 하니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연홍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최씨 부인이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연홍아.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도끼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 한 번만 봐다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최씨 부인은 바닥을 기어가듯 연홍에게 다가왔습니다. 포졸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연홍아,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가 몇 해인데. 내 시험이었잖니. 응, 내가 말 좀 잘해다오. 관아에 가면 내가 죽는다, 제발. 최씨 부인은 연홍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그 입에서 비굴한 애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봐, 막상 관아 가려니까 무서운 거지. 평소에 그렇게 거드름 피우더니. 연홍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짓밟고 학대했던 그 사람 폐물을 훔쳐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독이 든 음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말해주면 형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응,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죽을 죄는 아니잖니.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연홍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시는군요. 뭐가? 방금 전까지도 저를 저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아드님이 돌아오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연홍의 말에 최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순간 화가 났어. 어머님. 연홍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최씨 부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께 사과하십시오. 썩은 기름으로 독을 먹이려 한 것에 대해. 그리고 저에게도 사과하십시오. 3년 동안 저를 때리고 굶기고 모욕한 것에 대해. 연홍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연홍이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변하지 않으셨군요. 연홍은 치맛자락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그 더러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머님이 지키려 했던 체면도 훔치려 했던 제 재물도 이제 모두 썩은 기름처럼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연홍은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았습니다. 살아계실 동안 뉘우치십시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연홍은 돌아서서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산아,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뒤에서 최 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홍아, 연홍아. 하지만 연홍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이와 함께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최 씨 부인을 엄히 다스려 주시오. 마을 사람들을 독살하려 한 죄 며느리를 학대한 죄 모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염려 마시오. 관아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소. 사또가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데려가라. 안 돼, 안 돼. 최 씨 부인은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인과응보로구나. 탐욕이 결국 자신을 삼켰어. 연홍과 산이는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갯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3년을 살았던 그 집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누이, 무섭지 않아요? 산이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 연홍은 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꾸나. 예, 누이. 두 사람은 고갯마루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연홍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슴에 품은 어머니의 비녀가 온기를 전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자박, 자박. 그 발소리는 고갯마루를 넘어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를 5번.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치익, 치익. 고소한 기름 냄새가 한양도성 안 운종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장터 한복판 유독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가게가 있었으니 처마 밑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산인의 전집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좀 보게. 십리 밖에서도 맡고 찾아오겠네. 여기 녹두전 2장 더 주시오. 막걸리도 한 사발 더. 손님들의 칭찬이 왁자지껄하게 쏟아졌습니다. 널찍한 철판 위에서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녹두전과 파전이 춤을 추듯 뒤집혔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젖살이 쏙 빠지고 훤칠한 소년이 된 12살 산이가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떠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이 조금 셉니다. 장작 하나 뺄까요? 오냐 산아, 내가 알아서 조절하거라. 산이는 잽싸게 아궁이에 불을 조절하더니 다시 맷돌 앞으로 달려가 불린 녹두를 갈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무거운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 옆에서 전을 뒤집는 연홍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 시댁에서 보이던 그늘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얀 무명 수건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가게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연홍이 갓 구운 전을 채반에 담아 건네자 손님은 침을 꼴깍 삼키며 엽전 2냥을 건넸습니다. 짤랑 돈통에 엽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5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한양 바닥에서 전맛 하나는 기가 막힌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산이가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닦으며 연홍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장사가 잘 되네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가게를 좀 더 넓힐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산이가 복덩이라 그렇단다. 연홍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연홍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연홍은 문득 지나간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구나. 그녀는 철판 위에 전을 뒤집으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그날 길을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낯선 주막집 뒷방 고된 행상일로 지쳐 잠든 연홍에게 8살 산이가 머뭇거리며 물었었지요. 저기 누이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연홍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가 되어도 되겠느냐? 나는 너를 낳아준 친어미도 아니고 쫓겨난 사람인데. 그때 산이는 눈망울을 반짝이며 의젓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누이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 무서운 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와주셨잖아요. 낳아준 은혜보다 살려준 은혜가 더 크다고 훈장님께 배웠어요. 제게는 누이가 진짜 어머니세요. 그날 밤 연홍은 산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끈끈한 인연의 매듭이 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산이의 목소리에 연홍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었니? 그냥 옛날 생각을 했단다. 연홍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부터 삭바느질 나물 장사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장터에서 팔기 시작한 녹두전이 입소문을 타면서 드디어 번듯한 가게까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저기 박대감 댁하인 오십니다. 산이의 목소리에 연홍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어서 오시게나. 가게 앞으로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의 하인이 빈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산인의 대감마님께서 자네 전맛이 그리우시다며 입맛이 없으시다네. 얼른 식기 전에 좀 싸주게. 예, 알겠습니다. 가장 노릇하고 맛있는 걸로 골라 담겠습니다. 연홍의 손놀림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치익, 기름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산이의 힘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가게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 멀리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도망치듯 떠나오던 날의 그 서글픈 노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굵은 빛은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홍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어머니의 비녀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기름때가 묻어 빛은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산이가 힘차게 맷돌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소리 같았습니다. 소복소복. 한양 거리에 하얀 눈이 내리는 설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옥네 전집은 이제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자
연홍과 산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고명을 듬뿍 올렸습니다. 어엿한 청년이 된 산이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연홍은 흐뭇하게 웃으며 국물을 떴습니다. 맛있구나, 우리 산이 솜씨가 이제 나보다 낫네. 에이,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요. 창밖 바람 소리는 매서웠지만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산이가 떡국을 먹다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5년 전 그날 솥뚜껑을 엎으셨을 때요. 연홍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설날이었지요. 무서웠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연홍이 산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었잖니, 내가 지금이야 하고 외쳐줬을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알았단다. 뭐려? 그 썩은 기름 항아리가 내 인생을 가두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걸 깨지 않으면 나는 평생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았을 게야. 연홍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내게는 다시 태어나는 소리였단다. 그날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 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꿈도 그때 시작된 거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연홍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빛은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이 비녀를 찾았을 때 나는 다짐했어.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겠다고. 산이가 떡국 그릇을 내려놓고 연홍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짐했어요. 그날 누이가, 아니 어머니께서 솥을 엎으시는 걸 보면서요. 저도 어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연홍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밖에서 펑 하고 새해를 알리는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거리 곳곳에서 축하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산아, 너도 복 많이 받거라. 두 사람은 떡국 그릇을 들어 마주 부딪혔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연홍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내가 선택을 잘한 거였구나. 최 씨 부인의 탐욕이 만든 썩은 기름 항아리, 그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독을 먹일 뻔했던 마을 사람들 빈털터리로 만들려던 시어머니의 흉계. 그 모든 것을 이겨냈기에 지금 이 따뜻한 방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어떨까요?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산이가 이제 다 컸구나. 그리고 어머니. 응. 나중에 제가 장가를 가도 어머니와 함께 살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연홍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느냐. 좋은 며느리 만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꾸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한양의 밤거리로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연홍은 어머니의 비녀를 다시 가슴에 품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지만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전 금에서 온 설날과는 달리 오늘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산이가 또 한 숟가락 떡국을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떡국 정말 맛있어요. 내년에도 우리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래,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하자꾸나. 모자의 행복한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썩은 기름 항아리는 깨졌지만 그 덕분에 연홍은 자신의 인생을 가두던 모든 것을 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국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